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첫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검찰이 2차 소환 통보했는데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는 응할까요? 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차 소환 통보 당시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불응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 서초동 사무실에 모여 대응 회의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검찰 소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만큼 이르면 오늘 중으로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21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수본은 대통령에게 오는 토요일까지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시각은 못 받지 않았고요. 대통령 측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 우두머리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또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관련자 수사도 한창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원래 내일까지였는데 열흘 더 늘어나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시간을 더 확보한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전 10시에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도 있었는데 박 전 사령관은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어제 구속됐는데요. 박 전 사령관까지 구속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반송되거나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어제 직접 전달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우편 배송도 안 된 거군요. 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우편 시스템상으로 볼 때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미배달 상태,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부는 다만 누가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공조부는 어제 대통령실과 관저에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특급 등기로도 발송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취 거부로 우편 전달도 실패하면서 공조부는 현재 2차 출석 요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네, 경찰 비상기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등의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보사 관계자 등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 직후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이 투입된 데 관여하는 등 내란을 기획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지난 15일 긴급 체포하기 전 병력 동원에 관여한 정보사 대령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노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앞서 검찰은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의 경우 재판권은 군에 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는데
경찰은 신속한 신병 처리를 위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수본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내란죄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피의자라고 밝혀왔지만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혐의로 출석입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데 이어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직접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전 경찰 수장을 불러 장악할 기관 등 지시 문건을 건네고 선포 이후에도 군과 경찰에 직접 전화해 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조사가 어디에서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할 경우 친정인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럴 경우에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서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논란은 남습니다.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박세현은 윤석열 총장 시절의 대검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내란죄에 대한 기소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요청대로 검찰이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 몫이 되는 겁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이중 소환의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현재 대통령실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안내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보안폰은 그러니까 계엄 사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폰이기도 하죠. 이 보안폰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호처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시에는 임의 자료만 제출받는 형식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오늘 다시 지금 대통령실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상황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서 집행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안폰으로 계엄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보안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주장은 이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하라는 건가요? 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건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립기관인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주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현재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든 책임 역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그대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하는 꼼수라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선 9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어서 여야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밟는 거라며 권한대행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 당은 빠른 수습이 필요한데 밖에서 사람을 찾고 설득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를 겪으면서 더는 외부 인사, 즉 용병을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단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친한계는 이런 기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판에 친윤계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반성은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지금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아직도 대통령을 감싸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여야의 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 안정 방안을 두고도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늘 정부로 이송될 거라며 일단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후보자부터 조속히 추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집권 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라며 국정 현안 역시 오는 2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예산과 탄핵으로 국정을 다 뒤집어 놓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고 지도자처럼 행동하는 게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변론에 대해선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헌재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발송했고 답변서를 제출하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준비 절차 기일에 대해서도 통지했는데 아직 도착하진 않았고 송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심판 관련 의견을 내달라는 답변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헌재 브리핑에선 변론 생중계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논란에 대해 이번 탄핵 사건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헌법재판소는 선임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전단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태스크포스팀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적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의 대응도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공보관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인데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에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탄핵 심판 재판관 회의도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모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재정당국에 당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 외환시장 등은 큰 틀에서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 투자까지 가용 지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달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0.07% 내린 2,487.31로 출발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2,600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700억 원 순매도를 하며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0.14% 오른 699.52로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1,200억 원 순매수 중이지만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7원으로 출발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주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민들의 촛불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핵 심판을 절차를 진행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집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맞는 첫 평일 저녁이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등
1,50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와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의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며 조속한 탄핵 절차 진행과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이지만 나왔습니다. 어김없이 응원봉이 등장했고 주최 측 추산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시민 2,000명이 모였습니다. 10대, 20대 애들이 막 그렇게 윤석열을 타도하고 윤석열을 처단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그 기성세대로서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빚을 진 것 같아서. 비슷한 시각 서울 보신각 앞에서도 시민단체 촛불 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익숙한 음악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가사를 바꿔 부르며 공연장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집회지만 약간 K-팝 콘서트 같기도 하고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 힘차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의 사회학 교재 같은 촛불행동 등이 이번 주 평일 저녁 내내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 자체가 무효라며 광화문 등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장혜찬, 김상일 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번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인데요. 조금 전에는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에 더불어서 현재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물증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21일 이번 주 토요일에 대통령에게 출석해라 이렇게 두 번째 소환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검경 모두 대통령에 나와라 이런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의 그 출석 요구서를 우편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속내는 뭘까요? 뭐 검찰로 가려는 속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사기관들이 각각 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내부적으로도 다툼이 있거든요. 뭐 공수처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뭐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상황이고 이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과 검찰의 수사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기관 모두 출석해서 조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 직위는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변호인단 구성을 좀 마치고 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뭐 조사 방식이나 조사 일정 등을 정하지 않을까. 근데 어제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변호인 대표로 합류한다는 뉴스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변호인단 실무 체계까지는 아직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는 뭐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 경찰에서 보낸 그 출석 요구서를 우편까지 이제 반송한 것을 놓고 아무래도 이제 검찰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검찰 쪽으로 가는 것, 공조본으로 가는 것 이걸 본인이 선택해서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네?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 예. 부르면 다 가서 받아야죠. 예, 양쪽을 무슨, 다. 예, 예.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곳에서 부르면 응해주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권한 있는 쪽에서 또 이걸 조정하는 게 또 그 이전에 더 맞긴 하죠. 근데 조정되기 전에 부르는 것은 또 권한이니까 그것에 응해줘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질서의 수호자이자 지킴입니다. 예. 근데 제도와 질서의 지킴이이자 수호자가 그걸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로서 또 그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임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냈던 비판과 비난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동안 쏟아냈던 비판과 비난을 생각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 그것도 또 공개적으로 그러면 양해를 구하는 형식을 좀 빌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도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먼저 불러서 신병을 확보하면 양쪽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변호인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나라도 도와야지 어쩌겠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쨌든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예. 지금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전직 국무위원들의 변호인을 하려고 나서기가 여론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평소 그 석박지 김치만 보면 김홍일 위원장이 생각난다고 과거부터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후배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나온 그 법무법인에서까지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겠다라고 자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큰 재판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이 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는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김홍일 위원장은 이른바 대표격을 맡는다면 예. 그 밑에 실무를 맡을 변호인단 구성을 지금 해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아니고요. 금년간에 뭐 며칠 안에 아마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뭐 어떤 절차에 따라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또 과거의 관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고 딸인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 씨가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 출석 조사 또는 방문 조사까지 하겠다 했는데 모조리 다 거부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직위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저는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만, 정치 관례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나 딸도 조사 안 받겠다고 버팅기고 거부를 하고 있는 마당에 현직 대통령 예우를 또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도 변호인단의 역할이니까요.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나면 이 조사와 관련해서 어느 쪽과 조사를 먼저 상의할지, 그리고 방식을 어떻게 하고 일자를 어떻게 할지 등등이 뭐 금년간에 저는 확립되어서 알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직 대통령 조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상호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환을 한다는 것은 구속시킬 자신이 있는 수사기관이 소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소환했다가 구속을 못 시키면 그 수사기관은 문 닫아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소환해놓고, 저는 꽁 잡는 게 매라고 대통령을 빨리 구속하는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쥐게 돼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예. 어느 수사기관이든 이 대통령을 잡아서 빨리 구속시키면 예. 그거는 그 수사기관이 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혼선이 자꾸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검이 만들어지면 그 수사기관들이 했던 것을 그 즉시 사건을 이제 이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그 특검으로 모든 게 수련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 안 해야 될 텐데. 한덕수 총리는 이 대통령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 본인이 탄핵 대상이 되죠. 그러면 내란에 협조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으니까. 네, 오상호 전 의원은 수사기관이 소환한다는 건 구속시킬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이미 돌아섰다. 오히려 더 독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친정으로 가면 이걸 믿을 수가 있냐 이런 또 의심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사실은. 예. 근데 과거의 어떤 검찰의 행태로부터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의 존속에 가장 힘을 쓰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자기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 수사를 열심히 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유추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전에 뭐 우리 김정숙 여사하고 문다혜 씨가 수사를 거부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남의 잘못을 들이대면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줍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다혜 씨와 김정숙 여사가 거부할 때 저는 뭐 제가 그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방송에 나와서 국민을 향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인 어떤 자세는 견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도가 만약에 해야 될 것을 의무를 요구하면 그 의무에는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검경이 지금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그 검찰 쪽에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윤석열 사단 아니냐,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분이 또 한동훈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뭐 학교 선후배지간이라 지금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 안 좋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못 믿겠다고 하면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다 못 믿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까지의 수사 실적을 보면 뭐 공수처가 뭔가 수사를 똑부러지게 잘했다라는 평가는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오히려 국민 대다수에게 물어봤을 때 공수처에 대한 수사 역량 신뢰도가 좀 낮게 나올 것 같고요. 어디가 수사 주체가 되느냐, 경쟁적으로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덤비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고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했는데 경찰 측에서 거절하면서 지금 이 투트랙 수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수사를 먼저 어느 쪽에서 수사로 먼저 성과를 낼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어느 쪽에 먼저 수사 협조 등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소환 거부로 일관하진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보통 전직 대통령만 해도 현장 조사가 아니라 서면 조사 정도로 가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김상희 평론가께서 다른 진영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그 말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설명드리려면 발레가 필요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최근의 사례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로 직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시니까 그분은 서면 조사하면서도 그 서면 조사서에 이 답변을 거의 안 하셨죠. 그리고 서면 조사 요청을 받는 것도 매우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바가 있는데,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법리적인 항변을 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사에는 저는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사 방식이 뭐 소환이 될지 출석이 될지 아니면 제3자의 방문이 될지 서면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합의해서 뭐 입장을 내고 그 입장을 수사기관이 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추후의 문제라서 지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조금만 좀 반론을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리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현역일 때 그 소추할 권한이 수사팀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사팀에 소추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도 지금 어쨌거나 직위는 해제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어떤 강력한 그 직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 이 상황이 끌어졌을 때의 위험성, 상황 변동의 위험성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두 가지를 비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쨌든 이거는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의 위험성 플러스 경제와 외교 안보 쪽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빠른 수사를 먼저 촉구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이제 헌재로 공이 넘어갔죠.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원래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 대행이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예. 인사청문회 일정을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 등이 다 바뀌었고요. 예. 지도부가 변화하면 보통 협상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탄핵 심판받는 도중에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습니다. 대통령 목의 헌재재판관도 임명을 못했고요. 대법원장 목 헌재재판관도 야당이 반대해서 임명을 못했어요. 예. 그때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등등 우리가 익히 아는 민주당의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권한대행에게는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못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거리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국회 추천목을 4월 달에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본인이 이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때 민주당의 논리 그대로 지금도 탄핵 인용이 최종적으로 안 되어서 직무만 정지돼 있지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뭐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고 장관도 임명 못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니었느냐. 그래서 어찌되었건 6인 체제로 심판을 마쳐야 한다. 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뭐 입장을 바꿔서 이건 국회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그냥 임명만 하는 통상 절차만 거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박범계 의원의 오늘 아침 발언이에요. 예.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8년 전에 이거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 당시 그건 정치적 주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법관 출신 국회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주장 따로 있고 법적 주장 따로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결국 최종적인 결정의 키는 한덕수 총리이자 권한대행에게 넘어가는 거지만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을 좀 180도 바꿔야 되는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상당히 복잡하다 할 텐데 사실 뭐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법조인들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타임라인을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임명을 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상황 논리를 얘기한 거고요. 상황 논리. 예. 기본적으로는 대행에게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주적 정통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사회적 합의를 거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없으면 저는 불가피성이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가피성. 불가피성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을 거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적극적 권한 행사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임명권도 적극적이고 이것도 거부권도 적극적인데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동보의 폐기 조항까지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지는 정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행정부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그러나 행정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법적의 영역,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영역은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그러나 헌재의 경우는 사법적 영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불가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자기의 어떤 뒤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불가피성의 기준을 좀 정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권한을 거기에 맞게 기준에 맞게 행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논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은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거는 황당한 주장이다. 또 이제 박범계 당시 의원도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몫으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특혜까지는 아니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정한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자기가 그냥 절차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결도 다르고 기준상도 조금 적극적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자기의 권한 행사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민주당이 생각합니다. 반대했던 건 어쨌든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민주당은 대통령 몫만 반대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대법원장 추천 몫도 반대했어요. 근데 그 논리라면 국회가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이나 대통령이 추천 안 하는 사람인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반대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현재 직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월권이다, 위헌이다 해놓고 지금은 헌법재판관들 그동안 임명을 안 하고 추천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리한 탄핵을 막 남발하다가 이 탄핵 심판 기각이 일찍 나오면 안 되니까 안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 현재 추천에 뛰어든 것 역시나 그동안의 정치적 결과로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6인 변론과 6인 심리와 6인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판결로 헌재가 이미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판결 자체는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헌법과 절차를 따지자고 지금 탄핵 가결까지 된 마당에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문제도 각각의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헌법 111조의 취지를 저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회 추천목이고 대통령은 임명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과거 방통위원 임명 때도요. 지금은 국회의원 다시 된 최민희 의원을 예.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잖아요. 예. 이것도 민주당 몫이고 국회 몫이에요. 그렇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해 충돌을 우려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이건 요식행위다라고 말하지만 헌법과 절차의 요식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뭐 팀원들이나 인사위원회에서 누구를 임원으로 추천해도 사장이 그거 나 못 받겠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측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 최종 임명권자의 도장을 찍는 결재권이 우리나라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6조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식행위니까 대통령에게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는 예외 조항 같은 경우도 전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원칙을 지키겠다고 할 때 한덕수 총리도 나도 앞선 선례대로 황교안 대행 때처럼 대통령이 권위가 아니라 직무만 정지돼 있을 때는 내가 임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충분한 명분은 주어졌다. 다만 예.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텐데 그것도 이제는 또 200석이 필요합니다. 총리가 아니라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12명이 이탈을 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친한 게라 해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8명 이상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한다 민주당에 대한 비토 여론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한덕수 총리가 왜 버텨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장해찬 전 그 최고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정치권이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라고 저 생각하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탄핵 심리와 심판이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장 그 완벽한 형태로 그다음에 논란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도를 우리가 따져가지고 이 사안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고 한덕수 총리가 버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 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다 완벽한 방식으로 논란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걸 동의해주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자기의 이익이 너무 앞서는 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탄핵 절차로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예. 또 탄핵을 그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걸 거부하면 저는 또 탄핵에 참여할 것 같아요. 왜? 예.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헌법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좀 더 흠결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일방적으로 지금 비상계엄의 동조를 위해서 거부했다라고 뿐이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친한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국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 권한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임명권도 그렇지만 거부권은 그럼 가능한 거냐? 그럼 한덕수 대행이 지금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주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례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전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거리가 아닐 때는 임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임명을 하려다가 야당 반대에 막혔다는 전례를 내세우는 것이고, 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고건 전 총리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잠깐 탄핵 심판 받는 기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례도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좀 신중하게 할 것 같고요. 다만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양국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치 쟁점이라기보다는 정책으로서 우리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뭐 또 한 번 탄핵을 놓고 지금 뭐 또 표대결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또 한 번 비대위 사태를 맡게 된 건데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소수파이기 때문에 몰아냈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조금 그런 면에서 가급적이면 비윤 성향이 아닌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 점까지 고려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 친윤 아니겠습니까? 원내 중진이라면 사실 대부분이 친윤 아닌가요? 그렇더라도 그런 입장을 잘 그런 시각을 잘 고려해서 선정을 하면 그 뭐 누구가 친윤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그 사정을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게 그 절차를 거치면서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면 그분이 어느 누구라도 그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이죠, 저는.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원희룡 전 장관,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물망에 오른다 이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분이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조경태 의원님이 그 말한 비대위원장 조건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당명이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옹호당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석고대제부터 해야 된다. 네, 지금 이 시국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나오는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권영세, 김기현, 김무성, 나경원, 주호영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예. 김무성 전 대표 빼고 다 법조인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이 법조인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검찰 출신은. 좀 친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친윤에서도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정당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 이런 게 너무 없었다는 거거든요. 절대 권력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아부하는 모습. 여기서 벗어나서 민심을 좀 수용하고 민심을 절대 권력에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동조하기 위해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구심 속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참 내리막길을 내려간 후에 다시 올라오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국민의힘에는 비윤, 반윤이라도 있지 민주당에는 비명, 반명이 남아있긴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모든 정당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이지 그게 국민의힘만의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뭐 친윤을 빼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부분 다 지난 대선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다수이고 어찌되었건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혼란은 막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한 10명 남짓한 친한계를 제외하면 뭐 그러면
다 친윤 성향이라고 언론이 사실은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국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실상 강제로 물러나게 됐는데 친한계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다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의원들의 다수, 주류와 좀 의견 교환이 되는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원외보다는 원내에서 의원들과 긴밀한 교류나 스킨십이 예.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비대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비대위원들 몇 면도 이번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대위가 어떤 성향의 비대위가 되는지 예. 이를테면 우리가 그래도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하면서 당을 수습하자는 비대위가 있을 수 있고 탄핵 될 것 같으니까 조기 대선 준비하자 이런 예. 비대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위의 성향과 이 구심점 방향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향후 전략이 많이 달라질 거라서 저는 빠르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주 내내 아마 의총이 열리면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될 거고 이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어쨌든 때문에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현재는 정하는 그런 게 분위기가 유력하다. 좀 우세합니다만 예. 뭐 단언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내 중진 중 한 사람이 맡을 가능성이 좀 우세하다고 합니다. 근데 장해찬 최고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국민의힘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민의힘도 잘 돼야 그거의 경쟁 상대인 민주당도 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비판받을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과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정당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민의힘이 이 엄중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비상계엄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민주당의 문제들이 국민의 눈에 띄고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애정을 갖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적어도 대통령을 비호하고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른바 친윤은 안 되는 거다. 친윤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서면 뭐 다 달려 들어가지고 예. 또 끌어내리니까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뭐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시적인 관리 체제로 뭐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져가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뭐 그런 분이 온다든가 하면 뭐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뭐 않다는 쉽지는 않은 것 시각도 같아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유승민 예. 의원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약간만 틀린 사람도 다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어쨌든 비대위원장 정말 난제 중에 난제인 것 같고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너도 나도 대권의 잠룡 아니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시점이 맞다면 나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간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한동훈 퇴임식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다라고 했고요. 만약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럼 뭐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예. 한동훈 내 밑으로 들어와라는 거죠. 내 밑으로 들어와요? 네, 예. 지금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범보수 진영 내에서 사실 반윤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서 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아직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사실상 이번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뿐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표현하는 듯 이제 명확한 반윤의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층이 보기에도 예. 너무 나갔다 싶은 경향이 있어서 거기 팬카페에도 제가 알기로는 탈퇴자들이 줄을 잇는다고 하고 여러모로 국민의힘과 정통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제3의 방향 등을 한동훈 전 대표가 도모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전 대표를 본인이 충분히 이제 뭐라 할까요?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자신이 누르고 갈 수 있다. 정치 경력은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잽이 안 될 정도의 정치 경력, 나이는 이준석 의원이 어려도 정치를 훨씬 오래 했고 산전수전도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뭐 산전수전은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막상막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예. 기간이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이 반윤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반민주당 세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민주당 반윤 그룹에서 본인이 한동훈을 아우르는 좌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자신감이 있으면 남한테 덕담을 해주고요. 예. 좀 자신감이 없으면 이제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태로 말미암아 물러나기 전까지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다 이해한다. 내가 예. 겪었던 거다. 갑자기 논조가 언제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만나자는 거.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반민주당 반윤 진영에서는 이제 내가 여기까지도 충분히 다 아울 수 있다라는 일종의 멀리 보는 뭐 포섭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간 내가 돕겠다가 아니라 언젠간 나를 좀 도와달라. 언젠간 뭐 나를 이런, 도와라는 나를 거죠. 도와라, 내가 이런 돕겠다가 의미입니까? 아니라 예. 언젠간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예. 거죠. 요즘에 장혜차 평론가 이준석 의원하고 소통을 좀 하십니까? 아니요. 저 예전에 예. 그 당원 게시판 사건 때 전화 예. 한번 한 게 다고요. 예. 그 이후로는 따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의 표현 언젠간 만날 것 이 표현이 나를 좀 도와달라. 먼 미래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런 예. 얘기보다 만약에 도와달라 이런 거면 물밑 접촉을 먼저 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거보다는 순간적인 뭐 이슈 만들기 차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속된 말로 매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정당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윤석열 후보 시절에 원래 국민의힘하고 본인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들어올 생각이 없다가 이 강력한 그 기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무슨 플랫폼으로 이용한다는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 가도에서는 이 강력한 플랫폼, 다시 말해서 정당이라는 부분을 빼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뭐랄까 큰 무기를 한동훈 대표가 버리고 뭐 이준석이라는 플랫폼이 그게 그거와 뭐 비교가 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전혀 없다고 예. 봐요. 차라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은 지키면서 당 내에서 본인과 비슷한 정치적 라이벌들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미래 시대 정신의 어젠다들을 세팅하는 포럼이나 어떤 모임이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약한 나 혼자 모든 걸 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예. 빨리 빼는 것. 예. 저는 유승민 전 대표도 그것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에 몰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유승민의 전례를 살펴보면 그 스킨십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그 훅과 영향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그런 부분을 뭐랄까요?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난다는 거는 두 사람의 뜻이 맞는다는 건데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예, 있고요. 그럼요. 뭐 한동훈 전 대표 의중에도 좀 따라서 시나리오가 바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잠룡 중의 하나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를 향해서 일관되게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입을 다물고 예. 조용히 있으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예.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갖고 끝장을 낸다라는 뭐 내가 뭘 쥐고 있다 혹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정치 브로커다. 예.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분들 다 혜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명태균으로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되죠. 네.
더 얘기하면 끝장을 내겠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법률 대리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뭐 어떤 걸 갖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 밑에 어떤 보좌진 중 한 사람이 명태균 씨와 가까웠을 뿐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명태균 씨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본다면 좀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때문에 이 정치가 얼마나 많이 희화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단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명 씨로부터 어떤 혜택 같은 거 안 받아서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대통령 도운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명 씨처럼 누구 공천 달라, 누구 공천 챙겨달라 이러고 공천 못 받으니까 뭐 다른 당 의원 찾아가가지고 뭐 폭로할 게 있다 텔레그램 보여주고 이런 지저분한 짓을 했나요? 이건 기본적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치 사기꾼이고 브로커지 뭐가 브로커입니까?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대선에 기여를 했고 그 기여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높여나가고 공천도 받고 하는 거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걸 일일이 다 녹음해놓고 나 공천 안 주면 이거 뭐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뭐 개혁신당 찾아가가지고 텔레그램 보여주고 그 매화 심는 것도 명태균 씨랑 같이 한 거라면서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 명태균 씨가 뭐 지금 떳떳하다고 이렇게 변호인 통해서 정치인들 꾸짖는 입장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치 자금이나 돈 관계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저분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얌전히 법적인 처벌을 그냥 받으시고 이 정도로 부적절한 사안을 일으켰으면 아직 앞으로 다시는 정치권에서 일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죗값을 다 달게 받으시고 이제 다음 나머지 이제 여생을 준비하셔야지 미련이 남은 것처럼 정치인들한테 이런다 저런다 허세를 떨어봐야 이제는 먹히지도 않고요. 무슨 예.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통화 기록이 다 지워져 있다. 거기서 뭐가 나올지 제가 몰라요. 예. 그렇지만 뭐가 나오면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치 브로커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여건이 보여줘서야 되겠습니까? 예.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아직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입장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건 명태균이 아닙니다. 명태균 개인이 개인 범죄를 져서 죄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이 명태균보다도 훨씬 중요한 공직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공직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과 영향력을 그릇되게 한 부분이 있는지를 밝히는 거는 명태균 100만 명에 1000만 명에 가까운 중요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나불거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도 홍준표 시장이 어떤 분입니까? 조금만 버릇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권한이 적거나 지위가 낮거나 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불거린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구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출연 끝나고 곧 입장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장혜찬, 김상일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고 다시 한번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대통령이 아닌 두 나라 국민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도 동맹 관계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미 동맹에 차질이 없을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매슈 밀러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에 맺어진 거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at alliance is not just an alliance between presidents, it is an alliance between governments and an alliance between peoples. And our commitment to that alliance remains ironclad.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일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적 절차의 평화적 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Democratic resilience that was hard won several decades ago, and we've seen them follow peacefully a process that was laid out by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도 권한대행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걸 확인했다며 탄핵 사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도가 가진 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친원전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17일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내 원자로 건설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동해안 석유가스 탐사 시추 프로젝트와 함께 지연될 위험에 놓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짚었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후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했습니다. 이 속내는 뭔지 베이징 방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중국 외교부 브리핑. 공식 입장은 앞서 2004년과 2016년 탄핵 사태 때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는 취지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엔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재삼 부각했다는 겁니다. 韩国是中国的重要近邻和友好合作伙伴，推动中韩关系健康稳定发展，符合双方的共同利益。 여기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와 전략적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중국의 고심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북러 군사 밀착이 파병으로 이어지면서 북중 관계는 여느 때보다 냉랭하다는 평가입니다. 수교 75주년 우호의회 폐막식의 연내 개최마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友好年闭幕式将在何时举行？谢谢。你提到的这个问题，如果有消息，我们会及时发布。 트럼프와 김정은의 빅딜이 제기될 경우 북중 사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한중 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왔지만 난데없는 계엄령과 탄핵 정국 속에 맥이 끊겼습니다. 내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10년 만에 성사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하필 양국 대사 교체 시기와도 겹치면서 자칫 현지 소통 창구에 장기 공백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는 21일 출석을 통보했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를 27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이번 이제 계엄 과정에서요. 이제 비화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안폰이 많이 사용됐죠. 특히 대통령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비화폰을 통해서 계엄을 지시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계엄은 이제 계엄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국방부 전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내란죄 어떤 입증과 관련해서는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화폰 자체는요 도청되지 않습니다. 노음 기능이 없어요. 발신자 표시 대안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는 서버에 남아 있거든요.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어쨌든 경찰 뭐 공조본도 그렇고 검찰 특수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경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1차 소환 이후에 2차 소환 통보를 해서 21일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토요일인데 응할 거라고 보세요?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경찰하고 이제 공조본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잖아요. 이제 소환 통보 자체도 원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워낙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해요. 더군다나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관이 나와가지고 뭐 인편으로도 보내고 뭘 보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맞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사실은 어떤 수사의 기밀성에 대한 이런 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니까 출석 통보서는 보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만큼 의지가 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가능한데 지금 굉장히 보여주시 출석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지금 수사가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거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에 발부할 정도만 요건만 갖춰지면 지금 즉시 다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또 내란죄의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서 계속 영장 발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에 관한 것은 검찰이 굉장히 빠르다 볼 수 있고 이 경찰은 좀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은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는 군인들이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건 경찰이건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군하고 지금 검찰하고 같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은 물론 국방부 그 조사본부 이런 데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직접 군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어느 쪽이든 소환하면 거기에 응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양쪽 다 안 나갈 거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편하니까 뭐 친전이니까 검찰 간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검찰에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유는 만약에 소환을 어느 쪽에서 했고 거기에 응하면 제가 볼 때는 긴급 체포할 거예요. 그러면 조사받는 그러한 장소에서 긴급 체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또 긴급 체포 요건도 이미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당연히 그걸 알겠죠. 더군다나 주위에 뭐 김몽일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면 결국 탄핵 심판이랄지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이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한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많이 벌수록 좋고 되도록이면 구속되는 시점도 뒤로 갈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검경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그 다음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뭐 긴급 체포를 하러 찾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면 뭐 발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체포를 해서 조사받는 방식이 될 건데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경호처랄지요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어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군사 기밀이랄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일 때는 그 관리자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가 있는데 체포영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보면 그걸 막았으면 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아마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이랄지 공조수사본부에 출석하는 시점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 출석률을 계속 불응하면은 파면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출석 불응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출석에 불응했을 때 긴급 체포를 할지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체포 불응 자체가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거 미칠 수 있죠. 이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에 관해서 협조를 않고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형량에는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뭐 탄핵 사유에 뭐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이걸 인위적으로 뭔가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뭐 이미 헌법을 파괴해놓고 계속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 자기적인 거죠, 사실은. 자기적이다. 근데 이렇게 검경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면서 저희도 좀 압수수색, 뭐 영장 청구 이런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증이 좀 산재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물증이 산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신병 같은 거에서 사실은 뭐 중복적, 중첩적 그런 진술, 또 신병의 어떤 경쟁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사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밝히려고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 관련된 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검찰에서 이미 신병 확보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신병 확보하고 그걸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김용은 전 국방장관의 진술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김용은 전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검찰에서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술 거부하고 있잖아요. 자, 경찰에 진술하러 가지 않겠죠. 근데 진술하러 간다고 쳐요. 그러면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피의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수사가 될 수 있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군요. 그다음에 어떤 증거를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요. 검찰은 안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유죄 입증하는 데는 이 모든 증거가 쓰여야 하는데 이게 이제 분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수사 자체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사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라도 강요할 수 없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특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검 되면 검사 40명 파견하고 이걸 다 인계받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꾸려졌을 때는 수사가 아마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특검이 할 일이 많이 없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일단 뭐 다 구속해놨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결국은 재판에 가서 공소 유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좀 헌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헌재 심판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의 절차가 어떤 게 나와 있는 건가요? 일단은 23일까지 답변서 요청한 것은 27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있잖아요. 근데 변론 준비 기일에 앞서서 일단 심판 청구서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한테 보내고 윤 대통령이 그 심판 청구서를 보고 자기의 주장을 써서 이제 답변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27일 날 변론 준비 절차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23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 아까 제가 시간과 싸움이고 시간을 되도록이면 뒤로 돌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또 23일까지 사실은 답변서를 내려고 하면 좀 촉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촉박한다랄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답변서를 안 내고 27일 날 변론 준비 절차에 변호사가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답변서를 언제 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관련돼서 증거랄지 여러 가지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느 한쪽이 됐건 뭐 헌법재판소는 이제 빨리 가고자 하겠죠. 이것이 워낙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국정 자체가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탄핵 심판의 기일이 상당히 길게 갈 수도 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건이 복잡하고 굉장히 뭐 범죄 혐의가 많았다. 그런데도 91일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에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주 대응을 좀 거의 소홀히 하다 했고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 탄핵 심판이 민주당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 시간에 끝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일단 지금은 6인 체제고 오늘 또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 이제 탄핵 중에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갈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한 거죠. 예. 그 임명을 못했죠. 예. 그 이후에는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제가 기억으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대법원장 몫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장 몫이었기 때문에 뭐 앞에는 대통령이 임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고유권하니까 임명할 수 없지만 저희 타임라인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이해가 좀 편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이제 임명이 안 된 거고요. 당시에 민주당의 반발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장 몫을 이제 임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법에 아무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지는 않는 얘기야. 왜냐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줬잖아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저는 있다 봐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이 추천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행사를 해야 한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자, 현상 유지적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현상 유지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6인 체제잖아요. 그럼 6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상 유지 아닙니까?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이게 시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당리 당락에 따라서 예.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왜 이게 더 문제가 되냐면 지금 국회에서 이제까지 3명 임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뤄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당리 당락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3명 중에서 2명은 국회 권한에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2명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고 민주당은 또 자기들이 2명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좀 지연됐죠. 근데 이제 협의가 됐지만 그리고 협의가 돼서 민주당이 2명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탄핵의 시대가 도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금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인데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안고 있으면 6인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에서 해석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뭐 탄핵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탄핵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임명이 뒤로 미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탄핵이 좀 빨리 되고 일단 헌법재판소에 정상으로 가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당리당락 갖고 싸우지 말고 민주당이 한 명 양보해서 한 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 추천하고 이러면 공정하겠죠. 정치는 타협이잖아요. 대화와 양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이 혼란의 결정권은 한덕수 대행에게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근데 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6명의 이제 현상 유지가 계속 되면은 근데 이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또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되면 10월 18일에 문영배 이제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그럼 이제 4명이 되는 상황이라서 심판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만약 그걸 끝까지 주장하면.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영배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 추천한 사람 임명하라고 하고 4월 18일 전에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4월 18일 전에 안 나오고 이후로 간다고 우리가 예. 상상을 하면 네네. 또 2명이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명이 결혼되면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이 없다. 또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반대할까요?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권한대행은 당연히 보수 성향에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유불리를 따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가야 하고 예.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는 예.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양쪽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 꼭 한쪽이 망한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어요. 예.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계속 좀 논쟁을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 헌재 나가서 이거 생중계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생중계는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예. 하는데 예.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뭐 이번에 그 주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 뭐 공개적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다 알려지긴 뭐 했죠. 정영식 언론을 통해서. 예. 재판관이 됐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중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알 권리가 예. 있죠. 예.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탄핵에 대한다는 입장에 취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뭐 반론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반론이 있다 하더라도 뭐 비상계엄이 합리화되지 않겠죠. 그런다고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뭐 대통령도 인권이 있는 거고 예. 대통령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나간 내용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나갔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이 거대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데 뭐 생중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뭐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판 지원 전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북 송금 재판에 대해서 법관 기피를 이제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뭐 앞으로 그럼 재판이 어느 정도 좀 지연이 계속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이게 재판 지연 목적이면 이거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 지연 목적이 나고 이렇게 뭐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하면서 바로 재판을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예.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날 수 뭐한 있는 2, 3개월 건가요? 정도 예, 2, 3개월 시간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러한 뭐 법적인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이 오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라고 하던데 이 공시송달이 어떤 거예요? 제가 볼 땐 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예.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네. 그런데 원래 이제 공시송달 요건이 피고인의 현재 지금 있는 데 아닙니까? 뭐 주거지, 그다음에 뭐 사무실 예. 이런 거에 파악이 안 될 때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주거지랄지, 예. 그다음에 뭐 국회 당대표실도 있고요. 또 당사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접수가 안 되니까 이런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예. 했다는데 예.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봐도 뭐 소송 지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공시송달보다는 모르겠어요.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에게 송달을 하는 건데 네. 지금 2번 송달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뭔가 재판의 지연 전략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공시송달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거예요. 2주 정도. 네, 소송 기록을 받는 걸로 보니까 예. 지금은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게 하루 이틀, 일주, 2주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서 물론 비판을 받을 여지는 많이 있지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정치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탄핵 심판도 이재명 대표 재판도 앞으로 많은 변수가 남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20일 국정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고위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의 위기를 수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원들의 연일 날을 세우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유감이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 시장과 논쟁한 건 다름이 아니고 토론이라며 일부 언론이 싸움으로 보도하는 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냐면서 좌파들의 집단 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신속 과감한 슈퍼 추경을 촉구한다면서 경제 재건의 마중물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 추경, 설 전에 재정의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신속 추경,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대응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와 추경을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거부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겪게 되면서 연말 송년회 같은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라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들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삼겹살집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체 예약 취소 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0대건 정도 됩니다. 한 4, 50명, 6, 70명 단위로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시국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인파가 몰리며 카페나 편의점 등의 매출은 올랐지만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식당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건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 12월에 좀 많이 영업을 해야 되는 이 시즌에 조금 취소건이 생겨서 실제 지난주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해봤더니 절반가량이 단체 예약 취소 등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경기가 얼어붙는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소비자 심리지수는 5달 동안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의미하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국 불안 여파로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뒤 열린 첫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에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 속에 연말 특수마저 빼앗긴 자영업자들은 찬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민주노총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찬성을 촉구하자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락처를 인터넷에 공개한 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 수사대는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힘 측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주노총에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루미네이트 지수에서 르세라핌 등 K-팝 스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3분기 처음 공개된 루미네이트 지수 상위 250명의 아티스트 가운데 르세라핌이 6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트와이스, 블랙핑크, 리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팀 활동이 없었던 K-팝 간판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루미네이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 음반 판매량 등 데이터를 공급하는 유명 시장조사 업체로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 인지도 등을 종합해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루미네이트 지수를 올해 처음 발표했습니다. 네, 예로부터 전북 전주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전주에서 시작한 국내 유일의 도서관 여행이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북 전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도서관 여행이 진행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도서관 여행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서학예술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둘러보니까 예술 작품부터 CD, 에픽팜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책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에는 특별하고 다양한 도서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화 도서관의 공간을 홍보하고 소중한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지난 11월을 끝으로 여행을 마쳤는데요. 이 여행의 이름은 전주 도서관 여행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2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매해 새로운 여행 코스 운영으로 현재까지 5,200명이 참여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 이번 도서관 여행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도서관 여행이 전주 관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주 도서관 여행은 매년 새롭고 다양한 어떤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400회 이상 또 5,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서관 여행을 위해서 전주에 하루 머무르시거나 또 프로그램에 재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굉장히 추운 겨울이지만 눈 덮인 한옥마을 그리고 전주의 매력적인 도서관을 여행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전주 도서관 여행 코스에서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에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내년에는 완산도서관과 아중호수 도서관도 코스에 포함돼서 더 많은 책 나들이를 떠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곧 다가올 내년에는 책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오늘은 종일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밤부터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도 내리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 정도인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도로 기온보다 3도나 낮은 상태입니다.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오후 한때 서쪽 내륙에는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충남 서해안, 호남 서부 지역은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될 텐데요. 내일 오후까지 최고 5에서 10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7도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3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오늘 밤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추위 속 내일 밤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 북부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